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 1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으쌰, 힘내시고. 빨간 옷 입었잖아요, 빨간 옷.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자, 힘 좀 내자고요, 우리. 네, 빨간색 열정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여러분 열정을 좀 보여주세요.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한번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전 시간에는 인생에서 그 어떤 성장기를 배웠단 말이야. 그죠? 아장아장하면서 어떤 뭔가 고추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 그죠? 그런 어떤 시기를 배웠습니다. 삼국의 어떤 그런 시기를 보면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같은 경우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뭐 태조왕, 옥저를 정복했던 태조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고구려의 성장기의 왕 하면은 고국천왕을 들 수 있겠죠. 예, 고국천왕. 그때 뭐 오부족, 행정적 성격의 오부라든지 부자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냈던 왕. 진대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미천왕, 뭐 영토 확정하려다가 이제 위기 와요. 4세기는 고구려 시대가 아니었거든. 4세기는 누구의 시기? 백제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근초왕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에 왔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 바로 개혁 군주 소수림 왕이더라. 이 소수림 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시스템을 통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불교를 수용하고 종교적인 어떤 이념까지도 하나로 만들어놓는 것이죠. 태학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낸 모습이 바로 이 개혁군주 소수림 왕한테 보이더라. 이러면서 이 전성기 광개토태왕 장성을 탁 토스하는 것이죠. 그다음 백제. 자, 백제 두 번째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왕이죠. 근데 백제는요 중국과의 어떤 문물교류가 굉장히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장기와 개혁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고이왕. 율령 반포하잖아요. 그죠? 관등지 정비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드디어 바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근초 고왕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더라. 근초 고왕 때 여러분들 막 그 위로는 고구려 공격하고 이것을 고구마는 전달시키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뭐 마한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 엄청난 영토 확장 정복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하기가 어려워.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이라다가 이때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 이게 바로 내물왕 때, 그죠? 내물왕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내용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고구려와 백제가 어떤 전성기를 이뤄내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발전과 가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고구려게요. 자, 이제 소수림 왕의 어떤 그 개혁, 변화의 시기를 딱 극복하고 이제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야. 그 엄청난 고통, 엄청난 그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전성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전성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의 전성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전성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광개토 태왕. 선생님, 교구가 쓴 광개토 대왕인데요. 네, 광개토 대왕도 맞고요. 제가 쓴 광개토 태왕도 맞. 전 좀 광개토 태왕이라 좀 쓰고 싶어요. 왜냐면 아니 저기 기록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전 그냥 그거 쓰겠습니다. 대왕보다는 좀 태왕이라는 이름이 좀 더 큰 의미거든요. 좀 그거 쓸래요. 왜요? 네. 광개토 태왕의 영토 확장 노력을 보겠습니다. 자, 정복 활동. 백제 공격. 자기 위쪽에 있었던 고국 원왕의 원수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 SOS 도와주세요. 뇌물을 싸들고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야? 뇌물왕. 네, 뇌물왕이 지금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어떤 나라를 격퇴시켜줍니까? 왜를 격퇴시켜주는데, 야, 역시 고구려 군대가, 이 고구려는 여러분들 5세기, 이 5세기는 고구려 시대예요. 4세기는 아까 어느 나라의 시대라 그랬지? 백제잖아, 백제.
5세기는 고구려 시대야. 5세기는 고구려 시대야. 정말 이 시기는 뭐 엄청납니다. 고구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철갑 기마병, 철갑을 두른 그 말들을 타고 막 이동하고 있을 그 고구려 군대를 보세요. 천하무적이지 뭐 어떻게 이겨. 고구려 군대가 여기 내려왔다? 경주 지역에 쳐들어왔던 왜를 격퇴시키러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야. 이게 봐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경주잖아? 경주? 왜가 쳐들어온 거라. 왜가 쳐들어왔으니까 이 고구려 군대가 쭉 내려와가지고 또는 뭐 바다로 내려왔겠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낸 거야 그냥. 깨갱이지 뭐 깨갱이지. 어떻게 고구려 군대를 이겨. 이게 말도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아우 고구려 군대 한 번 떴는데 여기서 맞지. 이게 지금 왜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까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가 김해 지역이거든. 김해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나라가 있으면 금관가야가 있다고.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 지역까지 이 왜가 도망쳐 온 거예요.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가네. 아주 그냥 휘저어요 그냥. 이 남해 지역, 이 남쪽 일대를 그냥 휘젓고 있는 거야. 고구려 군대가 뭐 쫙 휘저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여기 있는 금관가야. 사실 이 금관가야 당시에 그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었던 주도 세력이었거든.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그 부대의 공격을 받고 휘리리릭 무너져요. 물론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 가야의 그 주도권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 있는 대가야로 그 힘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부대 고구려 대단한 거야. 단지 그들이 나타났다는 것 여기 그친 게 아니야. 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반도 남쪽 질서를 그냥 다 흔들어놨다는 것. 이게 바로 고구려의 힘이지. 고구려 철갑 기마병이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오우 장난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요 얘기예요, 얘기. 왜 금관가야에서 왜 대가야로 그 세력이 재편되었다? 바로 고구려 광개토 태왕. 내무랑이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 도움이 결국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는 그 결과까지 나비 효과를 가져온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이야기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은 동보야 숙진정 이거 뭐 계속 영토 확장이다. 광개토 태왕이 뭔데 뭐 영토 확장해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광개토 태왕 때는요 영락이라는 연호는 사실 중국 황제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개토 태왕도 써요. 그리고 이제 광개토 태왕릉 비를 세우죠. 장수왕이 이제 아들 장수왕이 건립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 광개토 태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천손족, 하늘의 민족이다,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네. 광개토 태왕릉 이 비를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여기 있어요. 우리 저 연구실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늘의 어떤 그 민족,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 광개토 태왕릉비를 이렇게 보면요, 그 기가 느껴져. 뭔가 어떤 그 당당함이라고 할까, 뭔가 스케일이 커요. 아니 광개토 태왕릉비, 야 이 비석 높이가 이게 7m 육박해. 이렇게 봐야 돼. 아파트 3층 높이야, 3층 높이. 비석 하나 세우는데 이런 비석 세우는 거야. 뭔가 스케일이 달라. 엄청나. 그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늘을 잊었을까? 고구려인들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의 민족이 바로 우리다. 고구려인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당당한 모습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언제부터 그 고구려인들의 당당한 기상, 그 고구려인들이 바라봤던 그 하늘을 언제부터 우리가 잊게 된 걸까? 광개토 태왕릉 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는 좀 다른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왜 그럼 우리가 그 고구려인들과 다른 이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되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광개토 태왕릉비 7m 육박하는 그 비석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의 현재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광개토 태왕 스케일이 달라요. 그 큰 스케일을 좀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자꾸 너무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게 취업도 어렵고 근데 어떻게 대학은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어떤 너무 그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요. 조금 더 넓은 스케일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팁 하나 줄까? 외교부 출장이 있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항을 갔다 왔거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어. 거기 그 한국인들이 한 4,000명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잡의 이 이름을 들어보면 듣도 보도 못한 직업들이 너무 많아. 무슨 뭐 광산 뭐 이런 컨설팅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근데 남아공은 뭐 광물 자원이 널려 있는 거야. 그런 걸 갖고 뭐 중국, 막 유럽, 뭐 미주 막 연결해가면서 막 뭔가 비즈니스를 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바로 난 광개토 정신이다.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그 작은 영역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언제부터 하늘을 잃었을까? 그 하늘, 광활한 대륙과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꿈을 좀 더 넓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물론 한반도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개선해 나가야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너무 그 문제점들만 매몰되어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한번 좀 광개토 정신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고구려 시대를 배우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인강 때려쳐도 돼. 진짜로. 내가 살아야 될 어떤 방향성만 정확히 있는 친구라면 이거 때려쳐도 돼. 잘 가. 성공할 거야. 자, 어쨌건 그 광개토 태양님 저는 정말 달았으면 좋겠어요. 광개토 시대는 다릅니다. 고구려 시대는 달라요. 그 정신 좀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광개토 태양의 영토확장 시대 봤고요. 이제 그의 아들 장수왕도 봐야 되죠. 이름이 왜 장수왕일까? 네, 오래 사셨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태조왕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기록적으로 볼 때 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기록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산 왕이 장수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선시대 영조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이 장수왕의 그 남진 정책. 자, 장수왕은요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균형 외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시대 고구려의 전성기잖아요. 그죠? 제일 잘 나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너무 이 고구려 시대를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그 요즘 쓰면 국뽕이라는 거, 국뽕이라는 거, 막 민족주의 막 고구려 막 자랑스럽고 막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고구려가 이 당시에 5세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일되어 있을 때 과연 고구려의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기회를 제대로 잡은 것이고 이제 중국이 통일되면 고구려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국제적 관계 속에서 고구려를 봐야지 와 고구려 광개토 참 너무 야 정말 대박 이런 건 좀 난 지향했으면 좋겠다. 아우 역사를 너무 막 그렇게 막 민족 막 국수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바라보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게 광개토 태양 장수왕 시대 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광개토 태양 장수왕이 영토를 넓혔다는 그 포인트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광개토 태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의 그 철갑 기마병의 발굽 아래 쓰러져 갔던 다른 이민족의 아픔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개토 태왕의 영광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영광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속에 있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광개토 태양 시대 때 그렇게 그 말발굽 아래에서 쓰러져 갔던 다른 민족들 그들은 외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의 아픔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광개토 태양처럼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자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광개토 태양의 정신 어느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뻗어 나가려고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지 광개토 태양처럼 우리도 만주지역을 다 되찾아야 돼 이런 거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광개토 태양과 장수왕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죠. 여러분은 이 장수왕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국의 조공사절단을 많이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 고구려면 자주국의 어떤 그런 상징인데 중국의 조공사절단은 뭐야 이게? 라고 반전이죠. 정말 많은 외국 사절, 그러니까 조공사절 많이 보내요. 계속 읍소합니다. 장수왕은요. 계속 읍소해요. 읍소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반전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읍소하고 조공을 보내는 이 모습들, 이 배경에는요 힘이 있어요. 장수왕은요 공격해야 될 시점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조공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공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때는 맞받아 치는 게 바로 장수왕입니다. 저는 이게 외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건 실리 외교입니다. 하지만 그 실리 외교의 그 가운데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장수왕의 말로 힘을 비축하면서 조공을 보내면서 얻을 거 다 얻어내는 그런 왕이 바로 장수왕의 외교였다라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외교관이 되려는 사람들은 꼭 고구려의 장수왕 기억하시고요. 고려의 서희 꼭 기억하세요.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균형 외교.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남조 북조 분열돼 있었다 그랬잖아. 그 관계를 아주 다 원만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장수왕이에요. 그 축에서 고구려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높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 장수왕 죽었을 때요. 중국 황제가 상복 입고 그 예를 취합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장수왕의 그 위상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장수왕이다. 자, 이 장수왕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딱 원만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옵니다. 후방을 이제 안전시킨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죠. 남하 정책, 평양 천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고구려가 지금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오려고 그래. 남하 정책하려고 그래. 밑에 있는 백제 신라 어떡하냐 이거. 5세기는 고구려 시대인데 그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 어떡해? 어떡해? 손잡아야지. 그래서 나지동맹,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잡을 수가 없지. 이러다가 큰일 나게 나지동맹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야. 어떤 나라가 잘 나가면 어떤 나라는 위기야. 고구려가 잘 나가 백제 신라 위기야. 백제가 잘 나가 고구려 신라 위기야. 신라가 잘 나가 고구려 백제 위기야. 이게 다 나오는 거야. 4세기는 백제 시대였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는 위기였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백제하고 신라가 위기였고 그러니까 백제 신라 위기니까 손 잡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걸 못하러 왜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나지동맹. 자, 드디어 장수왕이 공격 개시합니다. 왜냐면 공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백제 근초고왕이 자신의 윗대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고국 원왕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고구려가 그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수왕이 그 복수 제대로 해냅니다. 백제의 한성, 바로 서울을 함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4세기, 5세기, 6세기, 4세기는 백제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 전성기라고 했는데 그 전성기 그 중심이 뭐냐면 한강이에요. 한강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날의 전성기야.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 장수왕이 스파이를 보내요. 우리나라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승려 도림을 보냅니다. 이게 바둑을 그렇게 잘 둔다 그래요. 계로왕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네. 백제 계로왕이. 그래서 이 백제 계로왕이 이때 이제 이 백제 한성 함락해서 이때 백제 계로왕이 죽습니다. 복수를 한 거죠. 고구려의 고국 원왕,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왕 죽잖아요. 근초왕에 의해서 장수왕에 의해서 죽은 왕이 바로 계로왕이에요. 괴로워. 죄송합니다. 네, 계로왕. 그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 스파이를 보내요. 승려 도림을 통해서 바둑. 이 승려 도림이 바둑 기가 막히게 두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도박을 할 때 진짜 꾼들은 살짝 이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하여금 요거 한 수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요거 한 수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럼 막 몸에 막 달아오르는 거야. 왠 이길 것 같거든. 다음에는. 그러면 살짝 한번 또 져주네. 막 이기잖아. 그럼 또 다음에 살짝 한 수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로왕이 그런 거야. 이 도림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바둑을 두면서 계로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유축됩니다. 그러다가 도림이 딱 한 마디 던지죠. 아니 왕께서는 이 잘 나가는 나라를 왜 이렇게 누추하게 만드십니까?
좀 성막도 좀 높게 쌓고 인테리어를 좀 바꿔. 인테리어 좀. 백제 잘 나가는 나라인데 근초광의 나라 이 백제가 왜 이렇게 인테리어가 후져? 인테리어 돈 좀 써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렇지. 내가 잘 나가는 백제 이게 계로왕인데 인테리어 좀 쓰자 라고 해서 막 재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장수하게 밀고 내려온 거죠. 결국은 계로왕은 목잘라 죽음을 당하고요. 그 백제는 부랴부랴 공주, 지금의 웅진으로 도망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어. 근초고왕 시대에 이런 모습을 상상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결국 그 근초고왕의 영광을 뒤로 하고 그 한강, 근초고왕의 시대를 열었던 그 한강을 뺏기고 결국은 이 웅진으로 쫓겨 나오는 모습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인생의 전성기가 되었을 때 항상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해. 뉴스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잘 나가는 그 재벌 아들들 그게 뭐 하는 거야.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죠.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항상 겸손할 거야. 잘 나갈 때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너무 역사에 많거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지. 백제가 결국 근초왕 시대를 접고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장수왕 계속 밀고 내려갑니다. 계속 밀고 내려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 확장해가지고요. 어디다가 충주까지 내려가요. 와, 한강 장악하고 충주까지. 거기다 고구려배 딱 세우는 거예요. 와우, 엄청나죠?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이 바로 개혁군주 소수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 저는 다시 한번 소수림 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런 광개토태왕과 이런 장수왕이 이 전성기를 유지한 거는 정말 이건 소수림 왕. 그 뼈저린 어떤 그 변화, 스스로를 바꿔내려 환골탈태하려고 했던 그런 변화의 모습을 소수림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전성기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자, 다음 백제입니다. 백제 어떡해. 고구려 공성으로 한성하면 계로왕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야. 결국 문주왕 때요. 웅진으로 천도하는 거예요. 웅진이 지금의 공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 저력이 있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뤘던 근초광의 시대를 열었던 나라가 백제 아닙니까? 그죠? 이 웅진을 쫓겨왔어도 다시 한번 백제의 중흥을 일깨우려고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요. 개혁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모습을 백제도 보입니다. 다행이죠. 자, 동성왕 때는요. 신라와 아예 이제 나지동맹 차원이 아니라 결혼동맹까지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 우리는 베프가 아니라 우리는 사돈이야. 이런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지금 고구려가 지금 막 충주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얼마나 위기야 지금. 그죠? 신라 그때 이제 소지왕 때, 소지 마리간 때 동성왕이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중국 남조와 또 국교를 또 재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 시대 때 동성왕뿐만 아니라 이 왕을 기억해 주세요. 사실 웅진 시대 하면 이 왕이죠. 바로 무령왕, 백제 무령왕.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합니다. 담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 행정구역을 22개로 나눈 거예요. 나눠서 그 지역에다 자신의 왕족 오른팔들을 파괴. 사실은 지금 백제가 한강에 있었잖아. 한강에 있다 지금 웅진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웅진에서 얘네들이 지금 찬밥 신세야. 뭐야 얘네들 뭐니? 왜 쫓겨 도망 돌아오는 왕족이야? 너희들 뭐야? 여기 나라 지키지도 못해? 라고 찬밥 신세거든요.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죠. 쫓겨 내려온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2담로, 22개의 담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자신의 오른팔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하도록. 그래야 왕권을 강화시킬 테니까. 그래서 웅진 시대 때 추락한 왕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했던 왕이 바로 무령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령왕 하면은 여러분들 문영왕릉 기억하죠? 문영왕릉은 그 백제의 수도가 지금 봐봐. 그 한성, 서울이잖아. 한성, 그다음에 웅진, 그다음에 이후에 사비잖아. 사비가 지금 어디야? 지금의 부여야, 부여. 웅진은 지금의 공주고 문영왕릉이 한성에 있을까, 웅진에 있을까, 사비에 있을까? 이거 되게 시험에 가끔 나온다. 문영왕은 웅진에 있어요. 웅진. 공주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문영왕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
문효왕의 고향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요. 이 문효왕이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요 문효왕이 태어난 곳이 있어요. 그 태어난 곳에 문효왕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여기 가시면 깜짝 놀라요. 한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여기가 바로 문효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문효왕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해요. 우리는 지금 일본과 굉장히 적국이라고 아니 적국은 좀 그렇지만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잖아 지금. 근데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요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야 할 정도로 정말 혈맹 중의 혈맹의 관계예요.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해드릴게요. 잠깐 문효왕이 그래서 일본에 태어나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구축시켰고요. 중국하고도 아주 활발한 어떤 문화 교류를 해서 그 근거가 바로 이 문효왕릉. 일본에서 나는 소나무, 그 소나무를 가지고 관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만큼 일본과의 그 교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 남조의 어떤 그 무덤 형식, 벽돌 무덤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문화, 일본의 문화를 다 이게 결합한 게 바로 문효왕릉이에요. 문효왕. 네. 자, 웅진시대 문효왕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도읍을 옮깁니다. 제가 어디로 옮긴다 그랬죠?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남부여로 고치죠.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왕이 바로 성왕이에요. 백제 성왕 때. 성왕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왜 부여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백제는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백제는 이제 도읍을 천도하면서 국호도 아예 그냥 백제가 아니라 그냥 남쪽에 있는 부여. 왜? 그래야 고구려에 대한 우월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고구려도 부여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부여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부여로 지금 고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체지정비라는 어떤 그런 뭐 22부라든지 뭐 5부, 5방 이런 어떤 그 체지정비가 바로 성왕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왕은요 중국 남조와 교류하고 일본의 불교를 전례하는데 자, 이제 성왕의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성왕의 목표는 빼앗긴 한강을 되찾는 거야. 아, 그게 백제인의 꿈이야. 왜냐면 한강은 원래 백제 거니까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왕이 신라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신라와 함께 그때 신라의 파트너가 누구면 신라 진흥왕이에요. 이때 신라 진흥왕이 누구냐면 6세기거든. 6세기는 또 이게 신라의 시대야. 그 신라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진흥왕이거든. 이 진흥왕과 함께 연합해서 한강을 드디어 회복을 해. 와우! 드디어 6세기에 백제가 한강을 지금 차지한 거야. 신라와 함께. 대박이지.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온 거라고. 그런데 이때 그 동맹을 맺고 백제를 도와줬던 신라가 뒤통수를 때려요.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가 차지했던 지역마저 가져가 버린 거야. 한강 유역을 신라가 가져가 버린 거야. 이게 사실 친구지간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그 신라하고 백제가 어떤 관계인데. 정말 그 동맹 맺어가지고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정말 버티던 나라잖아. 그리고 원래 한강은 원래 백제 땅이야.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이 같이 손잡고 같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가 딱 때리고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했다. 이건 백제한테는 이건 이런 배신감이 이런 친구 나쁜 친구야. 친구가 아니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또 나라와 나라의 외교관계 속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왜냐면 한강을 차지하는 게 그 나라의 전선교회에 연결되기 때문에 신라로서도 이게 어떤 기회인데. 맨날 이렇게 그 저기 뭐냐 경상도 쪽에서 쪼그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던 나라 아니야. 그런데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고 우리도 이제 중국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거든. 이걸 놓친 건 이거 바보지. 결국 진흥왕이 배시할 때 한강 차지하는 거야. 성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민의 결과 진흥왕에게 편지를 보내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이때 이 성왕은 나이가 많어. 한 50대쯤 됐을걸? 진흥왕은 10대야. 되게 어려. 이 어린 것이 이 나의 뒤통수를 쳐. 야, 너 진흥왕. 너 내 사위해라. 내 딸 보낼 테니까 너 사위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고. 이것도 의외 아니야? 아니 원수인데 원수를 지금 사위로 섬겼다는 거냐. 아, 이거 독특해. 진흥왕의 반응은 어떨까? 예스! 제 사위 되겠습니다. 주세요. 이게
이 정치인들의 정책 수가 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 상황은 지금 사위를 삼겠다는 건 뭐냐면 신라를 안심시켜서 신라를 한번 치겠다는 어떤 그 계획을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확보하겠다는 거. 그런 의도에서 상황이 지금 이 자기 그 딸은 어떡하니? 나 딸이 너무 불쌍해. 성왕의 딸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된 거야. 진왕은 뭐냐면 알고 있었던 거지. 성왕의 수를 읽었던 거야. 그래서 그 성왕을 안심을 시키고 결혼을 했지만 나름대로 고 백제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 성곽 주축이 다 해놔요. 그러니까 막 서로 둘이 막 피튀기 지금 막 그냥 이 머리 싸움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백제가 신라를 친다고. 치는데 백제가 신라가 막 위기에 빠질 정도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성왕의 아들이 지금 이게 신라 진흥왕 그 부대와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와서 우리 그 부하들한테 좀 이렇게 승리를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 그래서 성왕이 그래?라고 해가지고 몇 명 사람 데리고 해서 말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신라 매복주한테 잡힌다. 그리고 죽어. 너무 허무하게. 이게 사실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전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왕은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라고 해서 응원해주러 가다가 허걱하고 매복 잡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성왕의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고 그 성왕의 목을 진흥왕이 신라 궁궐 그 계단에다가 묻어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도록 그 계단 밑에다가 성왕의 목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난 또 한 번, 그럼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 난 너무 궁금해. 기록이는 없는데 아버지와 함께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정치의 어떤 그 속에서 그 희생당했던 그 딸이 너무 가슴이 아파. 어쨌건 간에 이 삼국이 정말 이게 좀 피 튀기는 외교전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냐? 대단하지. 결국은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이 성왕은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백제가 그렇게 성왕이 이렇게 졌다고 해가지고 성왕이 이렇게 졌다고 해서 우르르 무너질 나가 아니에요 이게. 백제는 여전히 힘이 있고 그 힘을 그 이후에 무왕, 의자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힘을 보여주면서 신라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신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당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거예요. 궁금하지?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배웠는데요. 고구려. 광개도 태왕 때 엄청나게 영토 확장을 하는 모습. 특히 이 외, 신라에 쳐들어왔던 이 외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금관가야에서 바로 대가야로 이 세력이 재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장수왕. 장수왕은 남하정책. 남하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충주에다가 고구려배를 따당 하고 세웠다는 사실. 이렇게 쭉쭉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 고구려의 전성기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는 지금 계속 쫓겨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쫓겨나 있는 거야. 웅진시대. 하지만 이 웅진시대에서도 동성왕이라든지 또는 무령왕, 그죠? 나름대로 수성, 지켜내려는 그런 어떤 개혁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도읍을 사비로 옮기네. 사비로 옮기면서 이제 성왕 때 다시 한번 백제 중흥의 그 기틀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한테 계로왕도 전사당하고 신라한테 성왕도 전사당하고, 그지? 정말 백제가 참 안쓰럽네. 요즘 되니까 정말 옛날이요. 근초광의 시대가 진짜 그립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고구려와 백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건 없으니까 역사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지. 자, 오늘 한번 별채우기 출발!
자, 여기까지 고구려 백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신라 궁금하죠? 과연 그 신라가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어떤 성장을 했을까? 그 신라와 또 우리가 잊혀지면 안 되는 나라에서 가야. 그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